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이스퀘어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프로토콜 전반, 그리고 실제 비트 단위 전송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별 타임스탬프는 아래에 있으니 빠르게 건너뛰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이스퀘어시는 인텔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의 약자로 1982년도 필립스에서 개발된 시리얼 통신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이스퀘어시, I2C, 간혹 IIC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아이스퀘어시로 가겠습니다. 현재 I/O 확장, 다양한 센서들, EEPROM이나 ADC 같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통신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퀘어시의 큰 특징으로는 다대다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과 두 개의 선만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다른 통신과 비교하면 UART나 SPI는 데이터를 보내는 라인, 받는 라인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전 이중 방식이지만 아이스퀘어시는 데이터를 위해 하나의 라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이중 방식으로 통신하게 됩니다. 버드레이트 설정을 통해 타이밍을 맞추는 UART와는 달리 아이스퀘어시나 SPI는 별도의 클럭 라인이 있어서 슬레이브 측에서 별도의 클락을 만들지 않아도 데이터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퀘어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이 연결선 숫자인데요. UART의 경우에는 장치당 RX, TX선을 각각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SPI의 경우 클락과 데이터 라인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지만 기기를 선택하는 하드웨어선, 즉 SS선이라고 부르는데 각 장치마다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스퀘어시 같은 경우에는 클락과 데이터선 두 개만 있으면 여러 개의 장치를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스퀘어시는 SP와는 달리 하드웨어 라인이 아닌 데이터 라인을 통해 주소를 보냄으로써 장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아이스퀘어시는 여러 장치가 연결되면서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버스를 풀업시키고 오픈 레인 방식을 사용해서 버스를 컨트롤합니다. 즉 클락 라인과 데이터 라인 모두 평상시에는 하이 상태를 유지하고 장치가 버스를 로우로 끌어내리는 동작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장치도 버스를 강제로 하이로 유지시킬 수 없다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클락의 경우 마스터에 의해서만 컨트롤이 되는데요. 모드별로 100kbps/s까지 지원하는 스탠다드 모드, 400kbps/s까지 지원하는 패스트 모드, 각각 1메가와 3.4mbps/s를 지원하는 패스트 플러스 모드와 하이스피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 속도들은 각 모드의 최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속도 한계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느려지거나 속도가 중간에 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5mbps/s까지 전송이 가능한 울트라 패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4개의 모드와는 달리 단방향만 지원하고 푸시풀 방식의 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업된 버스 라인을 오픈 레인 방식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풀업 저항의 값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소값은 버스의 전류를 제한하는 값으로 결정됩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로직 로우의 최대 출력이 0.4V일 때 3mA를 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최소값을 계산하면 약 2kΩ의 값이 나옵니다. 최대값은 모드별 라이즈 타임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로직 로우와 하이인 0.3 VDD에서 0.7 VDD까지의 상승 시간을 모드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상승 시간을 1마이크로세크로 두고 있기 때문에 RC는 1180나노가 됩니다. 버스가 400피코페럿이라고 하면 최대값은 약 3kΩ이 됩니다. 모드에 따른 전류 한계도 다르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캐피시턴시도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마다 알맞게 계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링크의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프로토콜 부분으로 오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리는 상태 조건, 슬레이브 장치의 주소와 읽기 쓰기를 결정하는 비트, 데이터 비트와 전송의 성공 실패를 알리는 에크 비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리얼 클럭과 시리얼 데이터 모두 풀업에 의해 하이로 유지됩니다. 두 라인 모두 하이로 유지될 때만 통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을 시작할 때는 클락 라인이 하이인 상태에서 데이터 라인을 로우로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다 전달하고 통신을 마치기 위해서는 클락 라인이 하이인 상태에서 데이터 라인을 로우에서 하이로 올려줌으로써 종료를 표시하게 됩니다. 통신을 여러 번 이어서 하고 싶다면
종료 위치에서 종료 조건 대신 시작 조건을 만들어줘서 통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작 조건을 통해 통신을 시작하고 나면 바로 슬레이브의 주소를 전송하게 됩니다. 7비트의 주소로 장치를 고유하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127개의 가지수 중 예약된 주소를 제외하고 112개의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정의된 구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뒤에서 살펴볼 I/O 확장칩인 PCF8574 데이터 시트를 보면 설정할 수 있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7자리 중 4자리는 칩에 따라 고정이 되어 있고 3자리를 사용자가 외부 핀으로 연결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버스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3자리를 각각 다르게 설정해서 PCF8574 제품을 한 번에 7개까지 한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개로 모자라는 상황을 위해 주소만 다른 PCF8574A라는 제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외부에서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같은 버스에 동일한 주소를 가진 장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장치 선정 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7비트의 주소 이후에는 읽을 것인지 쓸 것인지를 표시하는 비트가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주소 7비트와 읽기 쓰기 1비트 해서 총 8비트, 곧 1바이트 단위로 주소나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 통신에서 총 데이터를 몇 바이트 보냈느냐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전송하고 각 바이트마다 에크를 받아야 합니다. 각 데이터 바이트는 전송 시 최상위 비트를 먼저 보냅니다. 마스터든 슬레이브든 데이터는 클락 라인이 NO일 때만 바뀌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데이터 라인이 변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1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슬레이브는 반드시 에크를 보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마스터는 데이터가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크는 전송한 바이트 이후 9번째 클럭에서 데이터 라인이 low를 유지함으로써 표시됩니다. 만약 이때 데이터 라인이 high라면 no echo로 인식됩니다. no echo가 되는 상황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신부에 통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더 이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잘못된 데이터나 명령을 보내서 응답할 수 없는 경우, 또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읽는 모드일 때 읽기 완료를 표시하기 위해서 no echo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능이 복잡한 장치이거나 설정이 필요한 경우 내부 레지스터에 값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장치를 사용하기 전 필요한 레지스터를 먼저 설정하고 데이터 전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슬레이브의 주소를 보낸 뒤 해당하는 내부 레지스터 주소를 전송합니다. 이때 레지스터 주소는 I2C 버스의 장치 주소와는 관계가 없는 장치 내부 레지스터의 주소가 됩니다. 이어서 레지스터에 쓸 데이터를 보내주면 됩니다. 레지스터별 자세한 사항들은 장치마다 다르므로 각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신이 진행되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쓰는 경우 시작하고 장치 주소와 쓰기 비트를 보냅니다. 장치가 인식하면 에크를 보내고 그러면 이어서 마스터가 데이터를 보내주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 바이트와 에크를 받고 나면 마스터가 종료 조건을 통해 통신을 종료합니다. 데이터를 읽는 경우에는 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스터가 바이트마다 에크를 날려주다가 읽어야 하는 마지막 데이터를 읽으면 다 읽었다는 표시로 no echo를 표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치에 따라서는 읽기 전에 먼저 장치 주소와 함께 쓰기 비트를 먼저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통신 안에서 여러 번의 데이터 교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Repeated Start을 통해 종료를 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작을 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장비를 선택하거나 읽기 쓰기를 변경하여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마스터에게 제어권을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면 전반적인 I2C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됩니다. 추가로 멀티마스터만 설명하고 실제 비트 단위로 I2C 통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마스터는 말 그대로 한 버스에 여러 개의 마스터가 있는 경우입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충돌 방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I2C는 Arbitration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평상시라면 버스가 하이인지 확인을 하고 통신을 시작하겠지만 마침 정확히 똑같은 시점에 여러 개의 마스터가 통신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하나 외의 마스터가 통신을 멈춰야 합니다. I2C는 마스터 중 하나만 로우가 되어도 버스가 로우가 된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먼저 로우가 나오는 마스터가 우선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슬레이브의 주소를 먼저 전송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르면 더 낮은 주소로 보내는 마스터가 우선권을 잡게 됩니다. 만약 같은 슬레이브로 여러 개의 마스터가 전송을 시작한다면 데이터 비트까지 가서 우선권이 결정될 수도 있고
전체 데이터가 같다면 두 마스터 모두 끝까지 통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충돌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 arbitration은 꽤 멋진 방법이지만 마스터의 클락이 모두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비트가 하이인지 로우인지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의 여러 마스터의 클락을 맞추기 위한 클럭 동기화 방법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마스터들 중 가장 긴 로우 길이와 가장 짧은 하이 길이로 구성된 클럭이 기준 클럭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면 먼저 하나가 로우로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마스터들이 이 로우로 된 것을 감지하고 카운터를 리셋하고 바로 따라서 로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두가 클락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로우 주기가 짧은 마스터는 모든 마스터들의 로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다 끝나면 원래 하이만큼 카운트해서 하이를 유지시킵니다. 이때 가장 짧은 하이를 가진 마스터가 하이 이후 로우로 떨어지게 되면 클락 라인 전체가 로우가 되므로 다른 마스터들은 하이 주기가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가 하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카운팅한 로우와 하이 주기를 바탕으로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클럭 동기화 이후에는 여기서 얻은 길이를 가지고 클락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 같은 클락으로 통신하여 알비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이스큐어시는 오픈 드레인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통신 방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I/O 확장 칩인 PCF8574로 직접 통신을 해보면서 실제 통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NXP의 아이스큐어시 데모보드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신은 모두 하인 상태에서 데이터 라인을 먼저 내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바로 장치에 주소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3개의 사용자 주소는 보드상에서 모두 그라운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 7비트는 0100-000입니다. 출력값을 칩에 쓸 예정이므로 writein 0을 써주면 전체 0100-0000, 즉 헥스 값으로 0x40을 보내게 됩니다. 에크를 받을 때 보시면 SDA 스위치를 위로 올려도 LED가 켜지지 않는 게 보이시죠? 슬레이브인 칩이 데이터 라인을 로우로 내리면서 에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크를 받았으니 이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이 칩은 8개의 입출력 핀이 있는데 LED는 앞쪽 4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0을 입력하면 켜지고 1을 입력하면 꺼지게 됩니다. 데이터는 최상위 비트부터 P7, P6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LED 0번과 2번을 켜기 위해서는 1111-1010 즉 헥스 값으로 FA를 데이터로 써줍니다. 마지막 비트 전송이 완료되면 LED가 바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크를 받고 클락 라인을 올리고 데이터 라인을 뒤이어 올리는 종료 조건을 통해 통신을 종료해주면 통신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아이스큐어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해보았는데요.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더 자세한 디테일들은 아래 링크의 기술 문서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